자, 다음은 실내 디자인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요소. 기본 요소는 우리가 건축물,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바닥, 벽, 기둥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기본 요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제일 먼저 바닥이 나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나오는 텍스트 그대로 이 문구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책에 게시가 된 거고요. 핵심되는 단어들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천장과 함께 구성을 하는 수평적 요소. 그래서 천장과 바닥은 같이 수평적인 요소인데, 천장과 달리 바닥은 생활을 지탱, 그러니까 사람이 발을 디디면서 하중을 지탱하면서 직접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열과 습기를 차단하고 사람과 물건을 지지하여 생활 장소를 지탱한다. 열과 습기를 차단하는 것은 벽이나 천장, 바닥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이고요. 사람과 물건을 지지하면서 생활 장소를 지탱하는 것은 바닥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직접 사람과 접촉하기 때문에 촉각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촉각적인 부분. 우리가 벽이나 천장에 피부가 닿는 일은 드물지만 거의 없지만 물론 벽은 아주 가끔 있고요. 그러나 바닥은 항상 앉았다 누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침대가 많이 쓰이는 일픽생활에서는 조금 덜 접촉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인간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촉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닥의 높이 차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과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바닥차가 없을 때는 색이나 질감, 마감 재료의 변화를 통해 다른 면보다 강조하거나 영역을 구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바닥차가 있음으로써 구분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심리 도덕적 분할에 해당이 된다면 색이나 질감, 마감 재료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것은 지각적인 구획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바닥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놨는데 사실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거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벽입니다. 벽, 공간을 둘러싸는 수직적 요소다. 바닥이나 천장과 함께 공간을 형성한다. 벽이 가장 구체적인 공간을 형성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옆을 시각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영역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바닥이 그 공간을 지탱한다면 벽은 그 공간의 규모나 영역을 형성한다는 점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벽은 내부 공간을 한정하여 공간이 갖는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짓는다. 자, 눈보다 높으면 공간이 폐쇄적으로 되어 공간을 둘로 나누게 되고요. 눈보다 낮으면 시각적으로 개방이 되어 에워싸는 느낌을 준다 해서 높이에 따른 경계의 구분이 책의 교재 그림과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상징적 경계 600mm 이하, 60cm 이하의 벽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60cm 이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아주 큰 회사들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회사들 건물 앞에 보면은 이렇게 화단이 있을 수 있고요. 휴일,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여기 출입문을 이렇게 막는데 그 출입문을 큰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 한 배꼽 높이보다 낮은 바리케이트를 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아코디언 문, 주름문이라고 하죠. 접었다 펴지는 문을 설치해서 그 경계를 막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경계가 60cm 이하면 사실 넘어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죠. 그러나 상징성으로서 경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도와 차도도 경계가 10cm 정도밖에 높이가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계죠. 물론 사람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단횡단도 하고 차도 타지만 어쨌든 그것은 경계이기 때문에 그 인도와 차도에서의 교통사고는 완전 천지 차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상징적인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경계. 자, 시각적 개방은 무엇이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20cm 정도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집이 이렇게 있고 벽의 높이를 1m 20 정도 한다면 사람이 섰을 때는 바깥쪽이 보일 것이고요. 집 안에 앉았을 때는 바깥쪽이 안 보이게끔 그래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또 기법을 또 준다면 건물 전체의 높이는 높게 함으로써 집안의 사용자들은 밖을 최사적으로 밖을 봤다 안 봤다 할 수 있지만 밖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밖을 안을 못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안정감,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에워싼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시각적 개방의 경계 120cm 이하의 벽입니다.
자, 시각적 차단은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공간과 공간의 경계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시각적 차단. 그래서 약 180, 그러니까 눈높이 정도 이상의 높이 그 경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돼야 실질적인 프라이버시도 형성이 되고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서 볼 수가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이에 따른 벽의 구분입니다. 다음은 천장입니다. 자, 천장은 바닥과 함께 공간을 형성하는 수평적 요소이면서 내부 공간을 규정하면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장은 자유로운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하중의 지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요.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보가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죠. 그러면 보통 옆에서 봤을 때 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보와 보 밑을 가려서 이 부분,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반자라고 하죠. 천장 반자. 그래서 천장 반자 안쪽에 조명이 들어있으면 조명의 배선이라든가 에어컨, 뭐 여러 가지 공조 설비, 이런 배관 배선들을 숨겨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은 높이를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낮게도 할 수 있고, 높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구조적인 튼튼함, 사람의 어떤 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디자인이나 형태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장이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요소, 실내 공간 요소 중에서는 자유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지붕이나 위측 바닥 부자를 노출시키지 않는 차단의 역할을 한다. 이런 배관 배선들이 보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의 역할을 하고요. 열과 음향, 빛의 조절할 수 있는 매체가 되고요. 방어, 방음, 방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천장의 형태를 강조하여 요철도를 경사를 주면 공간을 활기 있게 하고 꼭 반드시 평천장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공간의 실제 부피를 증가시킴으로써 확장성과 방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각적 흐름이 최종적으로 멈추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곳은 벽인데 벽을 봤다가 이렇게 천장으로 향하는 것이 보편적인 시속의 흐름입니다. 자, 천장 낮으면 아늑한 느낌, 높으면 확장 및 상승감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둥 및 보입니다. 사실 기둥 및 보는 시험의 디자인 요소로서는 구조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지만 디자인 요소로서는 거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책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수직적 요소다. 공간의 영역을 규정한다. 자, 흐름과 동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독립된 기둥이냐 또는 열주냐에 따라서 구획의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독립된 기둥은 심리 도덕적 구획의 기법이 되고 열주는 차단적 구획의 기법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는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둥이나 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보는 구조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보호의 요소, 보호의 어떤 존재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잘 몰랐던 이쪽 분야 비전공자 학생들, 초보자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구조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구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벽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을 총칭하는 말로 바닥과 벽, 천장과 함께 실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한다. 위치, 크기, 개수, 형태, 목적은 실의 성격, 용도, 규모에 따라 다르며 가구 배치와 동선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벽이 존재한다면 뚫려 있는 부분은 다 계구부가 되는 것입니다. 문, 창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계구부들은 포인트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동선으로서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동선은 차단하지만 시각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채광과 통풍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망 및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계구부의 대표적인 요소 바로 도어, 문이 되겠죠. 자, 교재에 내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공간과 공간 사이의 시각적 및 신체적인 이동을 유도하고요. 문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동선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안을 유지하는 요소가 되고요. 공간 사이 및 외부로부터 소음을 차단하게 됩니다.
또 문이 어떻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가구를 배치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물건, 동선의 양, 빈도, 유형에 따라서 문이 크게 어떤 형태들도 결정되고 치수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문의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문은 제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닫이 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면에서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첩에 의해서 문이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죠. 그 공간에 가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작동이 용이하고 간단한 철물로 조작되며 외기를 차단시키고 방음에 매우 효과적인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개폐 시 회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미닫이문과 미서기문이 있는데 이것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 전공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비전공자 학생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서기를 미닫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이론상의 구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붙여놨습니다. 자, 먼저 미닫이문은요. 벽이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문에 설치가 된다면 미닫이문은 문이 이렇게 벽이 한쪽에 달려 있어서 보통 우리가 레일을 달아서 문 한 짝만 이렇게 닫히고 열리는 형태가 바로 그래서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문 한쪽 이 뚫려 있는 부분을 덮을 수 있는 크기의 그 판재만 옆으로 움직이고 닫혔다 열렸다를 하는 형태가 바로 미닫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벽에다 포켓을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이런 형태가 되면은 완전하게 틈새를 밀폐시키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이나 단열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미닫이문입니다. 그래서 미닫이문을 외부 벽체 쪽으로 연결되는 창이나 문으로 쓰지는 않고요. 실내와 실내 사이의 방문 정도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 한 짝만 필요하고 열리는 만큼만 필요하지만 방음이나 단열은 효과가 낮다. 뭐보다 미석이나 여닫이보다 낮은 것이 바로 미닫이문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미서기문은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두 짝 이상의 문짝이 겹쳐져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벽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문 한 짝이 겹쳐져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이 한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절반만큼, 벽을 뚫은 절반만큼만 출입 공간으로 쓰는 동선의 이동 공간을 쓰는 것이 바로 미서기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닫이문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자, 그런데 미서기문은 공간을 문짝 두 개만큼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신에 절반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닫이문보다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서 이 부분을 밀폐시킬 수 있고 또 만나는 점 부분에 이렇게 요철을 주는 풍소란이라고 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닫이문보다는 훨씬 더 단열과 방음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은 또 이렇게 이중으로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열 효과, 외벽 쪽에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미서기문. 또 이제 창으로 쓴다면 미서기 창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접이문입니다. 평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문이 쫙 펴졌다가 이렇게 접혀지면서 열리고 닫히는 형태가 바로 접이문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또 유명한 영화 중에 건축학개론의 영화에 나오는 그 제주도에 지어진 집의 장면인데요. 이런 디자인들이 또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테라스를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접혀지는 이 프레임이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문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넓은 공간을 한 번에 뚫어서 개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형 효과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그런 형태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전문과 자재문인데요. 자, 회전문은 뭐 흔하게 우리가 많이 돌아가는 문을 보실 수가 있죠. 회전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속 열리고 닫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문이 완전히 닫혀지고 완전히 열리는 그런 시간이 없이 계속 개폐가 반복되기 때문에 방풍, 바람, 외부의 바람과 단열을 막는 데 가장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출입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들어가고 나가는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회전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자재문은 여닫이문의 한 개념인데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도면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열리고 이쪽으로도 열리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벽체에다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스프링이 달리는 자유정첩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다 젖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이 돼서 뭐 자유정첩이 아니라면 피벗 힌지나 플로 힌지를 조합해서 유리문 같은 거 설치해서 양쪽에 열릴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이런 문들은 일반적인 출입문보다는 좀 무게가 나가는 넓은 문, 좀 묵직한 소재를 쓰는 문,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이 바로 자재문이 되겠습니다. 자재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구조에 따른 문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플러시문, 패널문, 유리문, 금속문인데요. 자, 플러시문은 이렇게 내부의 뼈대를 이렇게 이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격자 무늬로 만들기도 해서 이 뼈대의 앞뒤에다가 합판 같은 판재를 붙여서 덮어버리는 형태, 그래서 가볍게 만드는 문의 형태가 바로 플러시 문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패널문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양판문이라고 하는데요. 양판문이라고도 하는데 반대로 이것은 이렇게 문짝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똑같은 문짝 구멍을 두 판재를 뚫어서 이 사이에다가 유리를 끼면 이 구멍난 부분에 유리가 보이는 것이고, 이 사이에 합판, 막혀있는 합판을 껴버리면 그냥 이 구멍 뚫린 부분에 합판이 보이고, 이런 기법 등으로 붙여서 쓰는 것이 바로 양판문, 패널문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유리문과 금속문이 있다. 그래서 유리문은 채광 효과,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문이 되겠고, 금속문은 주로 이제 건축 법규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방화문의 효과, 그러니까 열을 차단하는 방화문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창문이 되겠습니다. 창문, 윈도우. 자, 창문은 환기와 빛을 제공하기 위해서 벽에 만들어지는 단순한 계급에 불과했지만 현대 건축에서는 자연적인 제요소로부터의 보호, 사생활 제공, 시각적인 즐거움 상당히 중요하죠. 전망을 첨가시켜주는 디자인 요소로서의 역할 같은 부가적 기능을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폐 방식의 분류에 따라서 고정창, 미서기창, 들창, 안접침창 등이 있는데요. 고정창은 열리지 않고 완전히 그냥 통유리로 막혀있는 그런 창을 말하는 것이죠. 미서기창은 우리가 아까 미서기문을 배웠었습니다만은 미서기문의 형태로 창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겹쳐지면서, 들창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 올리는 형태의 창문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안젖힘창은 안쪽으로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살짝 구멍을 열어서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젖힘창이 되겠습니다. 양여닫이창은 평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선 중세시대 좀 이렇게 귀족 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짝 열어서 사용하는 그런 문이 되겠죠. 창문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양여닫이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치에 따른 구분인데요. 이것이 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설명을 상당히 주의 깊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바로 측창 채광이 되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남향으로 짓는다면, 남향으로 설치한다면 좀 햇빛이 계절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뒤에서 다루게 될 창에 비해서는 가장 들어오는 입사되는 광이 적고요. 그리고 또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창문 가까운 쪽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 뒤쪽은 상당히 어두워지는, 그래서 조도가 균일하지 못한 그런 창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무엇이냐? 벽의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열고 닫기 편하죠. 그 다음에 닫기 편하겠죠. 관리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벽 옆에서 이렇게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바깥의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측창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천창은 마치 자동차 썬루프처럼 지붕에 달려있는 창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도가 높은 햇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채광량이 측창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방 전체, 실내 전체를 자연 조명으로, 자연 채광으로도 빛을 비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면적이라면 대략적으로 약 3배 정도 측창보다 많은 빛의 양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붕에 달렸으니까 열고 닫기 힘들겠죠. 그리고 관리도 불편하다. 그리고 옆에는 시야가 막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창문, 천창을 가지고는 개방감을 얻을 수는 없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약간 혼합한 것이 바로 정측창 채광입니다. 정측창 채광은 이렇게 옆으로 달려있지만 높이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써 측창보다는 햇빛을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천창보다는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보통 1층 건물보다는요 2층 건물에 이렇게 슬라브를 설치해서 투시도를 그려보자면요 2층 바닥, 아래는 1층 바닥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난간 같은 걸 설치해서 이렇게 창문을 설치하게 되면 1층까지 햇빛을 도달하게 하면서 2층의 슬라브에 올라가서 이렇게 창문을 관리할 수 있고 개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전시관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이런 정측창 채광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이 세 가지 창문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수창인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창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창문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처 윈도우. 자, 픽처 윈도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윈도우 자체가 하나의 그림, 액자 뭐 이런 개념인데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사실 이것은 문에 가깝습니다만 아주 높이가 높은 그런 윈도우 창을 픽처 윈도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택이고 바깥이 거실이라면 정원이라면 정원의 뭐 어떤 아름다운 그 디자인을 그대로 실내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픽처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월은 한 벽면 전체를 다 유리로 처리하는 기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좀 고급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는 뭐 이제 전시관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윈도우 월이 되겠습니다. 개방감은 상당히 높게 얻을 수 있다. 다음 고창은 이렇게 높게 달려있는 영어로 클리어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중세 유럽 성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 뭐 현대 건축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 높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환기에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개방감 같은 것을 일부러 폐쇄시키는 기법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클리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베이 윈도우. 베이 윈도우는 평면상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돌출된 모양으로 튀어나와서 이쪽에 창문을 설치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뭐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바로 베이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평면이 밖으로 돌출된 창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창문의 일조 조절의 방법에서 커튼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죠. 커튼 처리 방법에는 셰시 커튼, 글라스 커튼, 드로우 커튼, 드레이퍼리 커튼이 있는데요. 셰시 커튼, 이 내용 문구가 텍스트 그대로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그런 문구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문의 절반 정도만 친 형태 커튼이다. 주로 투명성 있는 것을 사용한다. 글라스 커튼은 투명한 소재로 유리창의 한 부분에 항상 드리워져 있는 형태 커튼이다. 드로우 커튼은 레일 등을 이용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커튼이고, 드레이퍼리 커튼은 창문에 느슨하게 걸려있는 좀 무게감이 있는 묵직한 커튼, 이런 뭐 보통 암막 커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묵직한 소재 커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례들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카페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카페에서 이미지를 활용해서 보시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라인드는 수평 블라인드, 수직 블라인드, 롤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수평 블라인드는 말 그대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블라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블라인드 날개 각도 조절에 의해서 햇빛을 들여보냈다가 또 이제 막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들어 올려서 햇빛을 전체적으로 창을 개방시킬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직 블라인드는 이렇게 창이 있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달려서 이것도 역시 각도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당겼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직 블라인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 내부로 많은 빛을 유입하는 데 쓰인다. 롤 블라인드는 이렇게 말려져서 폈다가 감았다가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롤 블라인드가 되겠습니다. 책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로만 블라인드도 있습니다. 로만 블라인드. 로만 블라인드는 주름이 있고요. 이 주름에 의해서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접혔다가 폈다 하는 것이 바로 로만 블라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런 용어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림은 따로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루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루버는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된, 목재로 된 이 프레임, 뼈대가 이렇게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바로 루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실 수가 있냐면 학교에서 이제 온도계 보관하는 백엽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엽상 같은 곳에서 이 햇빛을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으면서 온도를 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죠. 이런데 그리고 이제 틈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통풍이나 빛을 조금은 유입은 하지만 직사광선은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루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총칭이 루버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나 나왔지만 루버는 수평형, 수직형, 격자형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직사광선으로 비치는 햇빛은 가릴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루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통로에는 계단 및 경사로 출입구, 그 다음에 복도, 그 다음에 홀등인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보시게 되면 계단과 경사로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계단의 기본 칩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에 보시면 건축 법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사로는 1대 8의 경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m의 높이를 올라가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거리는 8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좁으면 아주 가파른 그런 경사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기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1m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8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축 법규에도 규정되어 있는 경사로의 기준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출입구는 개구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내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할 때 파사드의 일부분을 처리한다. 파사드는 상업 공간에서 주의 깊게 다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통로와 홀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